안녕하세요. 별별 역사입니다. 오늘은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 왕국의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현재는 면적이 9만 2천 제곱킬로미터이지만 한때는 그 100배가 넘는 1040만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포르투갈 해양 제국의 기초가 되었던 포르투갈의 아시아 정복 전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역사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투쟁의 역사입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원래 이곳 이베리아 반도에 국가를 이루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지배했었죠. 다른 게르만족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은 서고트 왕국이었죠. 그러나 서기 711년 이슬람 세력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베리아 반도를 뺏어버리고 남은 포르투갈인들은 척박한 산악지대인 아스투리아스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게 300년 동안 핍박받으면서 살게 되죠. 졸지에 난민이 되어버린 포르투갈인들은 이슬람인들에 대한 강한 복수심을 갖게 되고 반드시 영토를 되찾아서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인들은 300년간의 인고의 세월 동안 이슬람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300년 뒤 드디어 때가 오게 되는데요. 이슬람 세력이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세력을 모으던 포르투갈인들은 그 틈을 타서 이슬람과 전쟁을 벌여서 드디어 국토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그렇게 땅은 되찾았지만 오랜 전쟁으로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슬람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토가 폐허가 되어 돈 될 만한 것이 없어져 버려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에 처합니다. 포르투갈의 귀족이었던 알부케르크 역시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었죠. 알부케르크는 포르투갈의 군인이자 선원으로 10년간 북아프리카에서 이슬람을 상대로 싸우면서 성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알부케르크는 전쟁 이후 백성들의 삶이 비참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는 백성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돈줄을 찾아야 한다는 걸 절감합니다. 자신이 반드시 포르투갈을 구할 돈줄을 찾아서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죠. 당시로서는 돈줄을 쥐을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는데요. 후추나 계피 같은 향신료를 사고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은 유럽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실크로드로 향신료 무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북아프리카를 돌아가서 향신료의 원산지인 아시아와 직접 무역을 해야 했는데요. 이것이 포르투갈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죠. 그러나 그 경로는 그 증오하는 이슬람 세력이 꽉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부케르크는 포르투갈을 위해서는 이 경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당시 포르투갈 국왕이었던 마누엘 1세를 어렵게 접견하여 이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아프리카 쪽으로 돌아서 아시아와 직접 무역을 해야 하는데 그곳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침 마누엘 1세도 포르투갈의 열악한 상황을 절감하고 돈줄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누엘 1세는 처음에는 알부케르크의 이 부탁에 회의적이었죠. 알부케르크의 각오는 높이 샀지만 이슬람은 무역길의 길목에 있는 3대 상업 거점을 꽉 틀어쥐고 무역을 독점하고 있어서 포르투갈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누엘 1세가 말한 이 상업 거점이란 고아, 말라카, 호르무즈로 이곳은 각각 인도, 동남아시아, 이란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10만 이상의 인구를 자랑하는 곳도 있는 그 시대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들이었죠. 그렇자 알부케르크는 포르투갈에게 전쟁 끝에 남은 것은 강한 군사밖에 없으니 그렇다면 차라리 그에게 군대를 주면 그 군대로 3대 상업 거점을 모두 정복하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누엘 1세는 이슬람 세력의 강대함 때문에 망설입니다. 그러나 알부케르크는 이슬람이 분열되어 있는 이 틈을 노려서 3대 상업 거점을 빠르게 점령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당시 이슬람은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상태였죠. 알부케르크는 이때가 3대 거점을 점령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누엘 1세를 설득합니다. 마누엘 1세는 결국 긴 고심 끝에 알부케르크의 원정을 승인하고 총독으로 임명하여 해외 원정군을 파병하는데요. 하지만 그 병력은 고작 1000명 남짓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열악했던 것이었죠. 그 군대로 3대 거점을 모두 정복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도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곳들은 포르투갈 본국과는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정복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가는 돈이 없어서 포르투갈은 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을 구원하려면 정복밖에는 방법이 없던 상황이었죠. 각오하고 준비를 마친 알부케르크는 제일 먼저 고아를 정복하기로 합니다. 알부케르크는 인도의 돈줄은 이 고아로 흐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고아는 말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한 만큼 포르투갈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죠. 포르투갈이 고아를 공격할 당시에 고아의 주인은 비자프르 왕국이라는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알부케르크는 이슬람에게서 반드시 고아를 빼앗아 지난날 조국의 아픈 기억을 씻으리라고 다짐하고, 고아는 천혜의 요지인 만큼 적의 방비가 철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1510년 23척의 함대와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알부케르크는 고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해보니까 고아는 의외로 금방 쉽게 함락됐습니다. 그래서 알부케르크는 당황했죠. 이 중요한 도시에 이렇게 방비가 허술하다니 비자프르군이 무슨 수를 쓰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방비를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고아를 점령한 뒤 대포를 설치하고 불침번을 서게 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었는데 2달 동안 소식은커녕 비자프르 군대의 낌새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포르투갈 병사들은 2달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보초만 서고 있는데 아무 소득조차 없고,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알부케르크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오늘 대충 끝내기로 결심하죠. 그때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는데 그러니 적들도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포르투갈 병사들은 2달간 계속된 보초와 불침번에 지쳐 있었고, 마침 인도에 우기가 찾아와서 폭풍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긴장이 풀어져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비자프르군이 고아로 접근합니다. 비자프르군은 이렇게 우기가 되고 적들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비자프르군의 전통적인 전략인데, 일단 거점을 빼앗겨 준 뒤 적들이 서서히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할 때 일제히 쳐서 적을 모조리 섬멸하는 작전입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폭풍우가 몰아치던 5월 11일 밤, 비자프르의 장군은 군대를 이끌고 그간 기다리느라 수고한 병사들을 치하하며 포르투갈군이 지쳐있을 뿐더러 폭풍우가 와서 방비가 태만해진 이때를 틈타 공격해서 고아를 되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 소리에 4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일제히 돌격합니다. 반면 포르투갈군은 1000명에 불과했죠. 하지만 포르투갈군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전신철갑, 즉 풀플레이트 아머였습니다. 풀플레이트 아머는 포르투갈의 오랜 전쟁의 산물로 웬만한 냉병기로는 쉽사리 뚫을 수 없는 방어력을 자랑했죠. 또한 포르투갈에게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였던 화승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모두가 이번 전투에서는 비 때문에 물이 차서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군은 당황하죠. 비자프르군이 2달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가 폭풍우가 내리자마자 바로 치니까 당황했을 뿐더러 갑옷과 총에 물이 다 차버렸으니 대항할 방법도 없던 것이었죠. 주력 병기들이 이렇게 모두 무용지물이 돼버린 포르투갈군은 어렵사리 맞서 싸웠지만 대패하고 타고 온 함선으로 부랴부랴 도망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후퇴하죠. 첫 원정이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알부케르크는 첫 시도가 이렇게 무참하게 깨져버렸고 병력의 손실도 있다는 것에 실망합니다. 그래도 딱 한 번 더 칠 여력은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게 끝이고 제일 중요한 건 4만 명이나 되는 적들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알부케르크는 그런 고민을 안고 3개월 뒤 전열을 정비하여 2차 침공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로 끝인데 만일 저번처럼 4만 명의 군사가 있다면 질 게 뻔했습니다. 알부케르크는 뾰족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스파이를 파견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스파이를 파견해 보니까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항상 굳게 닫혀 있었던 고아의 성문이 의외로 열려 있었고 고아를 지키는 병력 또한 얼마 없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이죠. 알부케르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그 천혜의 요새인 고아의 성문이 열려 있고 군사도 얼마 없다는 것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놀랍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이었는데요. 포르투갈을 물리친 비자프르의 장군은 포르투갈을 몰아내긴 했는데 4만 명을 동원하느라 돈을 다 써버려서 돈을 충당하기 위해 고아의 성문을 활짝 열어서 상인들이 활발히 교역할 수 있게 명령한 것이죠. 또한 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군사도 최소한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이 열려 있었고 군사도 얼마 없었던 것이죠. 그걸 파악한 알부케르크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부랴부랴 고아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1000명의 포르투갈 군은 성으로 접근했는데요. 비자프르 군인들은 얼마 없고 성은 상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알부케르크는 병사들에게 조금씩 상인 틈에 섞여서 들어가라고 명령하고 병사들에게 폭탄을 하나씩 숨겨서 들고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군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1000명이 모두 들어가자 알부케르크가 이제는 폭탄을 터뜨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와 함께 고아의 성 안에서 폭탄이 사방에서 터집니다. 그리고 성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이때 포르투갈군은 포르투갈 특유의 창인 파이크를 꺼내들고 돌격합니다. 지난날의 복수를 다짐하면서 비자프르군을 남김없이 없애고자 한 것이죠. 그제서야 포르투갈군을 발견한 비자프르군은 서둘러 성문을 닫으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대혼란에 빠진 비자프르군은 포르투갈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었고 학살극이 벌어지죠.
이윽고 비자프루크는 도망치기 시작하고 포르투갈군은 그들을 추격해서 남김없이 처치합니다. 그렇게 5시간 동안 일방적인 전투가 진행되고 비자프루크는 무려 7,000명이 사망하죠. 반면 포르투갈군은 50명만이 죽거나 다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아는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진 비자프루크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고아를 탈환하기 위해 총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나 포르투갈군은 이때만큼은 끝까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르투갈군은 이 총공격 또한 물리치게 되죠. 그러고는 고아를 마침내 완전히 정복합니다. 알부케르크의 부하는 수건이었던 고아를 손에 넣은 알부케르크를 축하합니다. 알부케르크는 고마워했지만 자신의 과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아직 말라카와 호르무즈가 남았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세를 탔으니 빠르게 다음 목표인 말라카 정복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렇게 알부케르크는 바로 말라카 정복 준비에 착수합니다. 말라카는 이곳인데요. 모든 향신료 무역의 총 집결지인 곳이었죠.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들은 모두 이곳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재력이 막대했고 군사력 또한 강력했다는 의미이기도 했죠. 말라카는 인구만 12만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알부케르크는 포르투갈이 수적으로 너무도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고아를 정복했으니 말라카를 정복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또한 말라카를 정복하여 이곳의 향신료를 본국에 조달한다면 마지막 목표인 호르무즈를 정복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병사들에게 조금만 더 힘내서 말라카를 정복하자고 사기를 돋굽니다. 그렇게 알부케르크는 18척의 배를 이끌고 은밀하게 항해하여 말라카로 진격합니다. 그런데 말라카에 거의 다 왔을 때 말라카의 상선 하나가 알부케르크의 함대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래서 말라카의 술탄이 포르투갈의 공격을 눈치채버리죠. 말라카의 술탄은 포르투갈에서 원정 함대가 오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그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들이 1000명의 군대만으로 고아를 점령하고 말라카까지 정복하러 온다는 정보를 듣습니다. 말라카 술탄은 저들이 그렇게나 강했다는 것에 시겁하고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최대한 끌어모아서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코끼리 부대까지 끌어모았죠. 그렇게 말라카군은 병사를 2만 가까이 모았습니다. 또한 상륙 예상 지점에 방어용 무기인 마름쇠를 쫙 뿌려두어서 상륙할 수 없게 하죠. 말라카 술탄은 이 정도로 방비를 했으니 뾰족한 수가 없는 한 포르투갈군은 상륙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포르투갈군은 해안가에 도착하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부케르크의 부하는 상륙할 수 있을 만한 곳에는 적들이 다 마름쇠를 깔아놓아서 상륙할 수가 없는데 알부케르크에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어보죠. 또한 말라카군은 대포를 2,000문이나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군이 보이자 대포를 쏠 준비를 시작하죠. 알부케르크는 군대에게 잠시 대기 명령을 내리고 고민에 잠깁니다. 마름쇠를 밟고 가자니 발바닥에 구멍이 날 것이고 마름쇠를 일일이 치우자니 저들이 그 시간에 대포를 쏠 것이었습니다. 알부케르크가 특별한 것을 생각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부하는 알부케르크에게 시간이 없다고 재촉하며 빨리 생각해내지 못하면 상륙은 고사하고 배가 먼저 대포에 다 부서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알부케르크는 생각해내게 되는데요. 바로 모두들 배에서 방패를 가져와서 마름쇠 위에 방패를 놓아서 건너가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포르투갈군은 그렇게 방패를 이용해 마름쇠를 건너갑니다. 꽤나 창의적인 전략이었죠. 그런데 배에 있던 방패가 곧 바닥납니다. 알부케르크의 부하는 어느 정도는 건너왔지만 배의 방패가 다 떨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알부케르크는 그러면 배의 갑판을 조금씩 잘라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거라도 쓰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알부케르크는 간신히 마름쇠들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라카군의 대포가 거의 다 준비되었을 그때 포르투갈군은 상륙을 완료하고 포진지로 쳐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대포를 쏘려던 말라카 병사들은 하던 걸 중지하고 무기를 들고 포르투갈군을 방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포르투갈군의 풀플레이트 아머는 이때 제 능력을 발휘합니다. 고아 정복 때는 비 때문에 제대로 갑옷을 쓸 수 없었다면 지금은 달았던 것이죠. 풀플레이트 아머는 충격을 잘 튕겨내도록 디자인돼 있어서 웬만한 냉병기로는 타격을 주기 힘들며 보기와는 달리 움직이기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말라카군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군에게 갈려나가죠. 그렇게 포르투갈군은 1차 방어선을 뚫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군은 2차 방어선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2차 방어선에는 말라카가 자랑하는 코끼리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알부케르크에게 이 코끼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10년간 복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알부케르크는 코끼리 부대를 격파하는데요. 알부케르크는 코끼리는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만 잡으면 된다.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놈을 집중적으로 찔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파이크를 들고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코끼리를 일제히 찌릅니다. 예상대로 그것은 우두머리가 맞았습니다. 우두머리 코끼리는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발광을 했죠.
그 탓에 다른 부하 코끼리들도 덩달아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끼리는 방향을 돌려서 아군 쪽으로 날뛰기 시작하고 말라카군에게는 대혼란이 벌어지죠. 알부케르크는 적들이 대혼란에 빠진 이때 일제히 공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에 말라카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도망치게 되죠. 말라카 술탄은 모든 군대를 잃고 겨우 보물만 챙겨서 정글 속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에게는 28명의 사상자만 발생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말라카에 당당히 입성한 알부케르크는 말라카의 모스크를 파괴하고 거기 포르투갈 요새를 짓습니다. 그걸 본 부하는 감탄합니다. 그 예전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은 비잔티움의 성당을 파괴하고 그곳에 모스크를 지었는데 이번에는 자신들이 모스크를 파괴하고 요새를 짓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알부케르크는 이것은 이슬람에 대한 복수라고 말하며 또한 동남아시아의 향신료가 모두 포르투갈의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향신료 무역의 거점인 말라카를 장악한 포르투갈군은 막대한 양의 향신료를 포르투갈 본국에 조달해서 재정을 충원하죠. 그래서 알부케르크는 이제 고아와 말라카를 정복하고 향신료까지 본국에 조달했으니 마지막 거점인 호르무즈를 정복할 때에는 본국에서 지원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마지막은 수월하게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부케르크는 그렇게 마지막 호르무즈 정복을 준비하죠. 그런데 본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본국으로부터 지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서신이 온 것이었습니다. 알부케르크는 당황해서 아니 그 많은 향신료를 가져다 줬으니까 재정도 나아졌을 텐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합니다. 지원이 오지 않았던 이유는 알부케르크를 시기하는 고위 관료들의 농간 때문이었는데요. 알부케르크가 고아와 말라카를 정복하자 궁정 내부에서는 알부케르크를 시기하는 세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누에 1세에게 알부케르크의 인기와 사기가 너무 올라가서 왕의 권력이 위협이 된다면서 불안감을 부추겨서 마누에 1세를 꿰어낸 것이죠. 꼬임에 넘어간 마누에 1세는 결국 알부케르크를 불신하게 되고 지원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마누에 1세가 보낸 서신에는 내 놈이 커진 세력을 믿고 내 자리를 넘보려 한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그러니 너에게 더 이상 지원할 수는 없다. 가진 걸로 알아서 정복해라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죠. 알부케르크는 조국에 도움을 주려 해도 이런 꼴을 당하는 것에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병력으로라도 쳐보자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보급품도 물자도 없어서 이대로는 전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호르무즈에는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요새 또한 있었죠. 이제는 정말로 방법이 없었습니다. 왕도 등을 돌리고 지원조차 오지 않으니 승산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중에 호르무즈의 왕이 갑자기 죽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는 갑작스레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되어서 모든 군사 체계가 일시 정지되어 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알부케르크는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부케르크는 이때 빨리 호르무즈를 탈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들어가서 호르무즈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의 점령을 선포하죠. 하지만 모든 군사 체계가 일시 정지된 호르무즈군은 이것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 저항 세력의 반란의 기미도 보였으나 알부케르크는 관용 정책을 펴서 이것을 곧 잠재우고 마침내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하고야 맙니다. 이로써 알부케르크는 고아, 말라카, 호르무즈라는 3대 상업 거점을 드디어 모두 정복했습니다. 포르투갈 본국으로부터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던 땅들을 천여 명의 병사만 가지고 정복한 것이었죠. 알부케르크는 마지막에 자신을 시기하는 세력들에게 뒤통수를 맞긴 했지만 결국 3대 거점을 모두 정복하는 과업을 달성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부케르크가 임무를 완수하자 호르무즈를 칠 지원군을 주지 않았던 마누에 1세는 뒤늦게 알부케르크의 업적을 깨닫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그때 군사를 주지 않은 것에 미안해합니다. 대신 알부케르크를 저번에 정복했던 고아의 총책임자로 만들어줄 테니 그곳에서 고아를 다스리라고 명합니다. 대업을 완수한 알부케르크는 이것에 응했고 그렇게 배를 타고 고아로 갑니다. 그리고 알부케르크는 이제 고아의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고아에 남아있던 인도의 악습인 사티를 폐지하는 등 여러가지 점령한 땅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되죠. 알부케르크는 그렇게 통치에 전념하다가 1515년 자신이 몸소 정복했던 고아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알부케르크는 고아 주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샀었는데요. 그의 죽음이 전해지자 성 안의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하죠. 포르투갈을 위해 고아, 말라카, 호르무즈를 정복하여 이슬람의 3대 상업 거점을 모두 빼앗은 알부케르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을 리스본의 노사 세노라 다 그라우사 교회에 묻히게 되죠. 알부케르크로 인해 3대 거점을 잃은 이슬람은 무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후 100년간 포르투갈에게 바다의 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알부케르크의 이 원정으로 포르투갈은 이슬람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해양제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은 더욱더 번성하여 브라질 전역과 동남아시아, 인도 일부를 아우르는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알부케르크는 이런 포르투갈 해양제국을 가능케 한 개척자였다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대항해 시대의 탄생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내용 중 극히 일부인 알부케르크의 정복전쟁만 다루었습니다만, 이 대항해 시대의 탄생 책에서는 이 포르투갈 제국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모두 다루고 있고, 포르투갈과 함께 대항해 시대를 개막한 스페인 제국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라는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막연히 알고 있을 뿐 정확히 어떠한 시대였는지, 어떠한 역사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이 주제를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번 영상에는 작은 퀴즈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고 책이 배송될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대항해 시대의 탄생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나라 1616년 만주족이 중원에 세운 이 왕조는 중국 사상 최대급 판도와 경제력을 가졌던 나라입니다. 특히 18세기에 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었고 전성기에는 조선, 몽골, 위구르를 깨부수는 포스를 자랑해서 중국인들은 그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강성했던 청나라는 19에서 20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 열강들이 침략해오자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이때가 바로 중국인들도 싫어한다는 100여 년간의 중국 암흑기이죠. 중국은 이때 열강들에게 영토를 강제로 할양하고 각종 이권도 뺏기는 등 나눠먹는 파이 신세가 되었는데, 아니 그 강성했던 청나라가 어쩌다 그렇게 몰락한 것인가 하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의 시작을 아편전쟁이라고 봅니다. 아편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청나라는 잠자는 동양의 사자로 알려지며 열강들이 쉽사리 건드리지 못했지만,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는 온갖 삽질과 무능함을 보여주어 열강은 청을 만만히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은 이 아편전쟁을 살펴보며 청나라가 몰락하게 된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때는 청나라가 한창 잘 나가던 18에서 19세기, 청은 4억 명 인구를 바탕으로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며 대외무역도 잘 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서양에도 여러 상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중국의 효자 상품은 차였습니다. 차는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영국인들은 티타임까지 만들 정도로 아주 환장했던 것이죠. 때문에 은을 지불하고 차를 엄청나게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은 자꾸 수입만 하고 청나라는 수출해서 계속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수십 년간 계속되다 보니 영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국에 반해 정작 청나라는 영국 물품을 수입하지 않아서 적자가 났고, 때문에 영국의 은만 한 해에 378조 원어치나 유출되며 영국에는 심각한 재정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따라서 영국은 이를 상쇄할 돌파구가 필요했고 머리를 싸매는데, 이때 그들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렇게 된 거 영국령 인도에서 아편 생산되니까 그걸 청나라에 갖다 팔자. 그럼 적자를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아편이란 양귀비라는 식물에서 채취되는데, 아편은 의존성 약물이기 때문에 한번 피면 다시 피고 싶어지는 강화 효과가 강력합니다. 그걸 아는 영국은 아편을 가지고 청나라에 접근해서 이거 한번 피워봐 하는 식으로 청나라인을 꼬드기면서 아편을 맛보게 했죠. 이걸 맛본 청나라인들은 난생 처음 엄청난 환락을 경험했고 말 그대로 뿅 가버렸는데, 곧 아편은 청나라 전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청나라 지방관리의 50%, 관료들의 20에서 30%, 심지어는 청나라 병사의 30%가 피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값은 고스란히 은으로 치러졌고 영국은 이로써 무역 적자를 메꿀 수 있었죠. 그런데 당연히 청나라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은 유출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편만 피우고 일을 안 하니까 국가 세입도 줄어들고 생산력도 저하되어 청나라 전체가 기울고 있었던 것이었죠. 때문에 당시 청황제 도광제는 이걸 가만두고 볼 순 없다. 이 대청제국에서 아편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임칙서라는 인물을 황제의 전권을 위임받는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여 당시 아편 무역의 성지 광저우로 내려보냅니다. 참고로 이때는 오직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었죠. 아편에 가차없던 임칙서는 서양 상인들에게 아편을 모조리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데 영국 상인들은 당연히 거부합니다. 이에 임칙서는 서양 상인 지구를 봉쇄해버리는 것으로 초강경 대응했고,
했고 결국 상인들은 당장 자기가 못 살겠으니까 두 손 들고 아편을 다 내놓는데 그것도 처음엔 1천 상자만 내줬다가 야 니네 2만 상자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다 내놔 해서 총 아편 2만 3천 상자가 몰수되었죠. 압수한 아편은 바닷물과 석회를 섞어서 폐기했는데 어찌나 양이 많았던지 이때 임칙선은 토지신과 해신에 사죄하는 제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임칙선은 아편을 통째로 없애버린 영웅이 되었고 그는 내친 김에 영국과의 관계까지 단절해버렸는데 당연히 영국 본토에 이 소식이 들어가자 영국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아편을 못 팔면 영국은 또 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 뻔했으니 말이죠. 특히 아편을 파는 영국 상인들과 커넥션이 있던 영국 정치인들은 이것이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초강경론이 나오게 되죠. 여보시오, 저 청나라 놈들 때문에 우리 대영제국의 상인들이 욕보였는데 청나라로 쳐들어가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고 아편을 다시 팝시다. 그러나 반론도 있었죠. 그런 추악한 전쟁을 일으켜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있었고 결국 전쟁 여부를 두고 투표가 벌어졌는데 결과는 271대 262 9표 차이로 주전파가 승리, 영국은 전쟁을 결정합니다. 영국은 함대를 긁어모았고 1840년 6월 15일 군함들이 청나라 광저우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영국군은 군함 16척, 증기군함 4척, 기타 함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나폴레옹 군대와 싸우던 영국군이었던 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그들이었죠. 그런데 청나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광저우에는 이미 서양식 대포진지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당황했죠. 뭐야? 쟤네가 어떻게 미리 방비를 해놨지?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사실 영국군 본대가 오기 전에 전초전이 있었습니다. 1839년에 벌어진 1차 천비해전으로 영국군 가장 최말단 군함 2척이 먼저 와서 청나라의 군함 정크성과 붙었던 것인데 여기서 청나라 해군은 탈탈 털려서 29척 중 26척이 피격침되었습니다. 영국 군함 2척은 생채기 하나 안 났죠. 이에 임칙선은 당황하여 테크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얘네 본대가 오면 우리 절대 못 막아. 서양대포 들여와서 방어선 구축해. 그래서 광저우에는 병력 1만, 병선 60척, 서양대포 300문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죠. 이것은 꽤나 위협적이어서 영국군 본대도 쉽사리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영국군은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가만, 광저우는 어디까지나 도시 하나에 불과할 뿐 차라리 그냥 청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직공을 때리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영국군은 4척의 함선만 광저우에 남기고 북상 텐진 앞바다로 향했죠. 이에 청나라 조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텐진은 베이징의 바다 쪽 관문, 뚫리면 바로 베이징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도광제는 이를 이렇게까지 만든 임칙서를 질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8월 19일 영국군은 마카오 통행로를 점령했습니다. 이제 중국군은 군수물자 교역까지 불가능해졌죠. 이렇게 되자 도광제는 임칙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았고 다음 타자로 몽골 귀족이었던 기선을 파견해 사태 해결을 지시하죠. 그런데 기선은 꽤나 수완이 좋았습니다. 그는 수려한 말발로 영국군에게 아니 형님들 아편은 광저우에서 벌어진 일인데 텐진에 와서 이러지 말고 우리 광저우에서 대화합시다. 신사적으로요. 신사적으로 일리 있다 생각한 영국군은 텐진에서 퇴각 광저우로 돌아갑니다. 이에 도광제는 매우 기뻐했고 임칙서를 잘라버리고 10월 29일 기선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했죠. 그런데 이 이후에 기선은 공경에 처합니다. 일단 영국군은 광저우로 물러나긴 했는데 그들이 내건 조건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자, 그럼 아편 배상금으로 600만 은원 주시고 홍콩 할양해 주시면 물러가겠소. 신사적으로다가. 그런데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은 주는 건 그렇다 치고 중화 4천년 역사에 전쟁으로 영토를 잃은 적은 있어도 2억만리 서역에게 땅을 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선은 협상을 결렬시켰죠. 이에 영국군은 엄청나게 분노했고 마침내 최정의 전력을 차출하여 광저우로 쳐들어갑니다. 물론 광저우에는 아까 임칙서가 만든 방어선이 있었으니 청나라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때 영국군의 최종 병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철갑 증기선 네메시스호였죠. 전장 56m의 이 군함은 두터운 철갑 장갑을 가진 방어력 맥스의 군함이었고 청나라가 쏜 대포를 간지럽다는 듯이 튕겨낼 뿐이었죠. 또한 네메시스는 콩그리브 로켓이라는 특제 무기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콩그리브 로켓은 영국이 인도의 알리 로켓을 개조해서 만든 것으로 쉽게 말해 사거리 2km 이상의 폭발 탄두를 가진 신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은 콩그리브 로켓을
로켓을 일제히 발사했는데 미군조차도 미영전쟁 때 콩그리브에 쩔쩔맸는데 당연히 청나라 대포진지는 녹아내렸고 곧이어 나머지 영국군 함대가 진격, 대포진지와 청나라군을 초토화시켰죠. 이것이 2차 천비해전입니다. 방어선이 무너지자 기선은 겁을 먹었고 야 협상하자 협상 말로 합시다. 부랴부랴 영국군과 조약을 체결하니 이른바 천비가조약입니다. 내용은 아까와 동일하게 600만 은원 보상 플러스 홍콩 할양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약 체결 소식에 도광제가 길길이 날뛴 것이었죠. 아니 내가 임칙서가 싸지른 거 치우라고 보냈지 멋대로 조약 맺으라고 보냈냐? 기성 그놈 당장 체포해서 유배 때려라. 중화의 황제 도광제는 영토 할양에 결사코 반대했고 천비가조약을 파기하고 1841년 1월 27일 영국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무력 분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청나라군 총사령관으로 혁산, 부사령관으로 양방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정말 시원찮았습니다. 혁산은 귀찮았는지 만사를 부사령관 양방에게 일임했는데 양방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 영국놈들의 대포는 양의 기운이 극대화된 것, 따라서 음의 기운이 가득한 여인의 오줌을 성벽에 발라라. 실제로 한 말입니다. 또한 청군은 양인을 잡는 데는 호랑이가 제격이라며 호랑이 년과 시에 태어난 사람을 지휘관으로 뽑아 영국군과 싸웠죠. 당연히 청나라군은 크게 패배, 영국군은 양쯔강까지 진입했고 혁산이 5만 대군으로 승부를 걸었으나 영국군 6천여 명에게 격파당합니다. 그 뒤 상하이, 진강이 차례로 격파되고 다음 타겟은 난징이었죠. 청나라는 대위기였던 게 난징은 중국 경제의 중심지, 여기가 점령되면 사실상 청나라 경제는 절단이 납니다. 결국 청나라군은 7만 병력으로 마지막으로 공격을 가했으나 황당하게도 지휘관들이 아편을 피우느라 늦잠을 잤고 영국군 1만 군사에게 모조리 박살날 뿐이었죠. 당연히 청나라에게 남은 선택지는 조약 맺자. 그렇게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600만 은원이 아니라 2100만 은원을 배상해야 했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저우만 개항했던 것에서 4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시켜 서양과의 교역을 더욱 활발하게 했죠. 참고로 아편은 계속 팔아먹어야 하니 아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청나라군은 사상자가 2만 명이었던 반면 영국은 전사자 69명, 부상자 451명에 그쳤을 뿐이었죠. 전쟁 결과 청나라는 당장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엄청난 우환에 빠집니다. 서구 열강들이 청군의 허약함을 알게 되었고 호시탐탐 청나라를 노리기 시작했으며 또한 무능한 정부 때문에 나라가 혼란해져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대반란까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청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것 알 바 없이 영국은 안심했습니다. 맘 놓고 아편을 팔 수 있게 되었고 항구도 5개나 개항되었으니 교역이 활발해져 더 많은 돈이 들어오리라고 기대한 것이었죠. 그렇게 영국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런데 10년이 지난 1850년대가 되었어도 돈을 벌기는커녕 적자가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니 항구는 열었어도 여전히 청나라는 영국의 물품을 사지 않았고 그나마 영국은 아편을 팔아서 이득을 챙겼지만 얼마 안가 청나라인들이 아편 자체 생산을 시작, 아편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차에 환장한 영국인들은 차를 더더욱 많이 수입하여 영국은 또 전쟁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결심을 했죠. 청나라 한번 더 치자. 한 번 하고 나니 두 번째 전쟁은 쉬웠던 모양입니다. 이때 영국은 전쟁할 명분을 정말 어거지로 만듭니다. 1856년 10월 청나라의 황푸항에 영국 선박인 에로호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해적 색출을 위해 청나라 관리가 이 배를 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영국 깃발을 끄집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에로호 사건인데 이 소식에 영국은 옳았구나 하고 명예로운 영국 국기를 훼손시키다니 청나라 저놈에게 전쟁을 선포하겠다. 2차 아편 전쟁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때에는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참여하는데 청나라가 종이 호랑이인 걸 안 프랑스가 마침 자국 선교사 오귀스트가 중국에서 처형되자 그걸 명분으로 참전한 것이었죠. 영프연합군은 홍콩 앞바다에 5,700명 군사를 집결시키는데 영프가 러시아와 맞붙었던 크림 전쟁에는 영프 총합 40만 군사를 동원했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들이 중국을 우습게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은 태평천국 운동 등으로 국력이 쇠퇴하여 이들
이들조차도 막을 수 없었고 영프연합군은 광저우 등 광둥성 일대를 바로 함락시키고 양쯔강까지 휘젓고 다니다가 또다시 북상하여 텐진으로 향합니다. 당연히 베이징은 재차 위기였죠.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결국 당시 황제 한풍제는 조약 쓸 종이 가져와라. 텐진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 내용은 전쟁 배상금, 10개 항구 개항 등 당연히 청에게 불리했죠. 그런데 이때 청나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근데 도장은 1년 뒤에 찍을 테니 시간 좀만 줘. 뭐 그 정도는 오케이. 일국의 황제가 약속을 안 지키겠냐. 그런데 1년이 지나도 황제는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을 끌려는 수작이었던 것이었죠. 결국 영프연합군은 대화수단은 오직 대포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1860년 4월 영국은 2만 병력의 함선 173척, 프랑스는 6,300병사와 함선 33척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침공을 가했습니다. 청나라의 방어선은 또다시 순식간에 부서지고 연합군은 8월 23일 마침내 텐진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영프 측은 텐진을 먹었으니 중국도 후달릴 거라 판단, 청나라 사령관 승경림심을 찾아가談判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웬걸 승경림심은 사신 일행을 모조리 체포하여 포로로 삼습니다. 분노한 영프 연합군은 9월 18일 베이징과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퉁저우를 진격, 점령했고 이제 팔리교라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베이징에 입성하는 상황. 하지만 수도를 지키기 위해 청나라군은 최정예인 8기군 1만을 돌격시킵니다. 참고로 병자호란 때 조선에 쳐들어왔던 그 8기군 맞습니다. 그러나 8기군은 연합군 본대에 도달하기도 전에 영국군의 신형 후장식 강선포 암스트롱건에 의해 박살이 납니다. 참고로 이 포는 장렬탄이어서 땅에 닿으면 폭발하여 더 많은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8기군이 어찌어찌 영국군 본대까지 도달했어도 기다리고 있던 영국 소총병들에게 맥없이 쓰러질 뿐이었습니다. 8기군은 괴멸되었습니다. 이제는 프랑스군이 타이밍 맞게 팔리교로 진격했고 이 와중에 청나라 부사령관 승보가 총상을 입어 청나라군은 결국 퇴각했죠. 그렇게 팔리교는 점령됩니다. 이것이 팔리교 전투이죠. 청군 사상자는 1200명에서 최대 1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때 영국군은 전사 2명, 프랑스군은 전사 3명에 그쳤죠. 베이징 코앞으로 적군이 들이치자 한풍제는 열화로 피신했고 청나라 측은 신사분들 우리 대화를 해보시죠. 하지만 영프연합군은 승경림심이 잡은 인질 39명을 먼저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군은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질 중 20명을 홧김에 난도질에 죽인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식은 어찌어찌 영프연합군에게도 들어가고 분노한 그들은 베이징 서북 쪽의 원명원으로 향합니다. 원명원은 청나라 황실 정원으로 정원 중의 정원인 만원 지원이자 중국의 온갖 진귀한 보물의 집결지였죠. 중국 온 지방의 건축 양식을 모아놓고 유럽식 건축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은 이곳의 보물을 죄다 약탈하고 영국군이 다음으로 들이닥쳐 불태워버렸죠. 다음은 자금성이야 이것들아. 청나라 측은 아연실색했고 결국 조약을 맺기로 하여 러시아의 중재로 1860년 10월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꼬리를 내립니다. 베이징 조약으로 전쟁 배상금은 물론이고 청나라는 10개 항구를 개항해야 했으며 무엇보다 텐진 역시 이때부터 개항되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중재했다는 명분으로 별짓 안 하고 연해주를 얻었죠. 이로써 2차 아편전쟁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청나라에게는 재앙적이었죠. 이제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죄다 끼어들어 이권 다툼의 장이 되었고 외세의 침탈을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백년국치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죠. 물론 이때의 패배로 청나라도 깨달은 바가 있어 이대로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바뀌어야 해. 개혁, 양무운동, 자강운동 등 체질을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그렇게 변화한 뒤 청나라는 일본과 청일전쟁이 붙었는데 청나라는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완패했습니다. 결국 중국 대륙은 서구 열강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국권 침탈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 영상은 그림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아편전쟁 외에도 이 책에서는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짚어내 십자군 전쟁, 대항해 시대 등 돈과 관련된 많은 흥미로운 역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대상을 반영한 명화가 곁들여져 있어 더욱 입체적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덤입니다. 어렵고 지루한 세계사 대신 인간의 욕망을 따라 흐르는 생생한 역사 이야기를 만나보시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 노화는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질병이다. 이게 돼? 노화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노화를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2021년 9월 초부터 미국에서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바이오테크 분야에 새로운 연구소가 설립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새로 생기는 연구소의 이름은 알토스 랩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알토스 벤처스라고 쿠팡, 우한 형제들, 토스, 직방, 당근마켓, 로블록스까지 투자한 걸로 유명하죠. 알토스 벤처스가 아니고 알토스 랩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구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가 생긴다는 뉴스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 연구소를 만들기로 한 두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아마존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 그리고 러시아의 엄청난 갑부이자 투자자 유리 밀러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의 유리 밀러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분인데요. 이분이 초기에 투자를 했던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알리바바에까지 투자를 했었고요. 나중에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해가지고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자들하고 친하게 지낼 만큼 엄청난 천재에 가까운데 어떠한 미래기술, 신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어내는 인물이죠. 근데 바로 이 유리 밀러와 세계 최고의 갑부 제프 베조스가 만나서 어떤 작당 모의를 했을까요? 바로 노화 치료를 위한 연구소를 만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화 방지도 아니고요. 그냥 뭐 주름 없애주는 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늙을 필요가 없다. 몸이 힘들고 기력이 쇠퇴해지고 이 노화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필요 없는 과정이다. 이 노화를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넥스트 아이템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표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을 이 연구소로 지금 막 초빙을 하고 있는데요. 조인하게 되는 과학자들의 라인업도 엄청 화려합니다. 일단 노화 방지와 회춘 기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벨몬테 박사가 내가 저 알토스 랩 조인하겠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그냥 고문으로 여기 자문을 해주면서 같이 조인하겠다 라고 한 두 분도 엄청난 분들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줄기세포 전문가, 그래서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야마나카 시냐 교수님, 또 바로 작년 2020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제니퍼 다우드너 교수도 자문으로 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가, 노화 방지 기술, 노화 치료 기술의 대가들이 하나하나 나도 조인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이 연구소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합류하는가를 봤더니 당신의 호기심, 당신의 궁금증이 가는 대로, 당신 마음 가는 대로 모든 연구를 해도 좋다. 그러면서 그냥 기본 연봉으로는 11억 정도 주겠다 제안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과학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화 방지, 노화 치료 기술의 연구가 이번에 갑자기 뜬 거냐? 아닙니다. 사실 구글이 이 똑같은 연구소를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극비리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를 한 지가 한 7년 됐거든요. 근데 7년 동안 뭐 딱히 결과물이 나오거나 뉴스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요, 아주 최근에 또 1조 1천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한다 라는 뉴스가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이거 의미심장해요. 결과가 없는데 또 1조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약간 짐작하고 있는 거는, 그래,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다.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게 돼? 노화를 막는 게 가능하다고? 아니, 노화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노화를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게 회춘이 가능하다고? 자, 이게 과학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이게 정말 그냥 뻥치는 거 아닌가? 의심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구글과 아마존 창업자들이 이 분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말로 노화라는 것이 치료 가능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책이 노화의 종말이라고 요즘 굉장히 인기리에 읽히고 있는 과학서적입니다. 노화의 종말은 하버드대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썼는데요. 이분은 되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노화는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질병이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늙어서 죽는다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을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든 내가 정말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젊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데서 굉장히 흥미로운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늙는다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거를 노화의 정보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유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색체 안에 있는 DNA를 여러 번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사해가지고 세포에 있는 공장의 설계도를 보내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세포들을 생산해내는 건데요. 근데 이 염색체에서 DNA를 복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복사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약간 손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노화라는 건 다름 아닌 어떤 과정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복사기에 한 100번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해요. 해상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한 정보 전달에 노이즈가 생기고 이 정보가 잘못 전달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노화다라고 뭐 아주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화의 정보 이론에서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어떤 예를 드냐 하면은 우리가 신호 전달 방식에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잖아요. 디지털은 뭐예요? 100번 복사해도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해도 똑같은 파일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은 복사를 해도 손상이 안 가요. 근데 아날로그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CD를 생각해 볼까요? CD 오래 쓰면 막 튕기기도 하고 잘 안 읽혀요. 뭔가 CD나 DVD에 기스가 많이 나 있으면 이 디지털 신호를 잘 못 읽어내는 거예요.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의 과정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는 있지만 계속 읽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아날로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고요. 그 아날로그 부분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후생 유전체라고 합니다. 후생 유전체는 뭐냐면요, 내가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게 에피게놈, 후생 유전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가 될 거냐, 아니면 스위치를 꺼놔야 된다, 설계도를 읽을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게 후생 유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DNA는 마치 건반이 2만 개 정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고, 그 그랜드 피아노에 똑같은 곡을 치더라도 모든 피아니스트가 똑같이 치는 게 아니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바로 후생 유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아노가 우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해석이 우리를 결정짓는 건데, 이 피아니스트가 쉬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NA를 계속 복사하고 그때마다 뭐 어떤 걸 켜고 끄고를 해야 되니까 이 피아니스트도 피곤해지는 거죠. 실수를 해요. 노이즈가 생겨요. 이게 노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피아니스트에게 바로 피로회복제를 빡 날려가지고 그냥 쌩쌩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러한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유전자를 장수 유전자라고 부르고요. 또 이러한 종류의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투입하냐를 알면은 항상 쌩쌩한 상태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있고 이 정보가 소실이 될 필요가 없다. 그것만 바꾸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뭐 바꿀 수 있다, 말이 쉽지. 모든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가? 어렵겠죠. 근데 이 노화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연구들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존 거든 박사의 연구입니다. 존 거든 박사의 경우에는 1958년도에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올챙이 알에서 유전자 이 염색체를 제거를 해요. 제거했으니까 설계도가 없어졌죠. 근데 그 설계도 대신에 성인 개구리의 설계도를 넣는 거예요, 염색체를. 그리고 나서 이 설계도를 바꿔치기 그러니까 설계도를 빼버리고 없앴다가 다른 설계도를 넣는데도 여기서 정상적인 올챙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누가 활용했냐? 나중에 클로닝 할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클론 양 돌리가 탄생한 원리도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돌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존 거든 박사 말고 또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 있냐면요, 시냐 야마나카 박사가 있어요. 야마나카 인자라고 하는 4개의 유전자를 발견했는데요, 이 유전자를 사용해가지고 이미 다 커버린 성체 세포를 만능 줄기세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라버린 세포인데 이 성체 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리고 이 이름 아까도 얘기했죠. 올해 9월에 생기기로 한 알토스 랩 자문으로 합류하기로 한 게 누구죠? 바로 이 야마나카 인자를 발견해낸 야마나카 박사가 합류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자, 뭔가 퍼즐이 지금 맞춰지죠? 노화를 되돌리는 게 가능할까? 회춘하는 게 가능할까?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게 가능할까?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을 지금 구글과 아마존 창업자들이 데려가서 노화 치료 정말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최신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던 것이 정말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처럼 정말 과학적인 근거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미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제대로 오기 전까지는 이 노화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늙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조금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늙지 않는 게 과연 좋을까요? 뭐 한 개인 입장에서는 좋지, 나 늙기 싫어, 나 그냥 평생 젊게 살고 싶어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로 보면 노화를 막는 것, 수명이 늘어나는 것, 과연 좋은 일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자원과 땅은 유한한데 사람들이 더 이상 늙거나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계속 태어나기만 하면 어떨 건데,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살만한 공간도 없어. 그래서 출생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섬뜩한 건요, 이런 회춘 기술 200년, 300년 젊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 출산도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더 나은 세상에서 오래도록 젊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이야기는 넷플릭스 시리즈 러브 데스 로봇의 펍스쿼드라는 단편에도 나오죠. 이곳에서도 역시 아이들이 살아갈 곳을 잃은 그런 미래 세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노아의 종말이나 제프 베조스나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놓은 답은 하나죠. 기술이 그런 문제를 만든다면 기술이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라고 책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늙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약을 복용하시겠습니까? 노화가 사라진 세상 반기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끔찍한 세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활발하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건 200년을 살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